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망우동 모아타운, 망우 본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8월 달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중랑구 망우 본동 354의 2번지 1원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개소당 3억 8천만원, 그러니까 70%를 지원한다. 요거 개발계획, 요 관리계획 수립에 서울시가 70% 지원하고 구에서 30%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요게 응모 방식의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주민 30% 동의를 얻으면 구에 신청할 수 있고 구는 서울시에 올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선정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필요성이 있는 지역만 선정하는 경향이 있죠. 예산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초구 양재동 이런 두 가운데는 결과적으로 공모 내지 응모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역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투입되는, 관리계획 수립에 예산이 투입되는 응모 방식의 모아타운이기보다는 토지 등 소유자 67% 동의를 얻어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주민 제한 방식은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 스스로가 하거든요. 물론 저희 같은 정비 PM사가 주민대표들하고 계약하고 선투입을 하지만, 어쨌든 관리계획 수립 자체를 아니꼽게 시나 구에 재정을 갖다가 투입하는 게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모아타운을 신청하는 거다 보니까 선정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좋아하겠죠. 예산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 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67%는 상당수의 동의율이거든요. 그거는 주민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이나 송파나 광진이나 좀 이렇게 좀 비싼 동네 같은 경우는 공모 방식보다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요거는 30% 동의만 얻어서 신청하면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60% 가까운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소문입니다. 소문은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주민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 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 양원역과 망우역 사이에 있는 블록인데, 옆에는 신내동이죠. 신내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동네죠. 주차난도 심각하고. 사실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중랑구가 좀 저평가된 경향이 있습니다. 좀 저렴한 동네였죠. 근데 세상은 돌고 돈다. 과거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뉴타운 정책을 폈는데, 시범 뉴타운인 기름 뉴타운 같은 거 가보면 성북구 기름동은 달동네였죠. 완전히 굽이 올라가는 달동네였는데, 그 동네가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완전히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기름 뉴타운 쪽이 가장 비싼 동네가 된 거죠. 그리고 중랑구는 이렇게 동부간선도로가 있는 중랑천을 끼고 있습니다. 이 중랑천을 끼고 있는데, 요것이 28년, 29년 이렇게 되면은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상부는 공원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의 좌측은 중랑천의 공원화, 그리고 중랑구의 우측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사업지의 우측에 보면은 중랑 IC가 보이죠? 중랑 IC.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근데 구리포천 간의 고속도로 IC로 생각하시는데, 24년도에 안성까지 연결되고, 25년도에는 세종까지 연결이 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포천까지 올라가는. 마치 제1경부고속도로의 그 서초 IC나 양재 IC처럼 중랑 IC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시내에서는 딱 두 가운데 있죠. 제2경부고속도로 IC. 제2경부고속도로 IC는 그 중랑 IC하고 강동 IC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치가 좀 있는 게 그 중랑 IC하고 강동 IC를 거쳐서 어디로 내려가죠? 성남 쪽으로 가죠. 판교 업무단지가 있는 판교 업무단지, 그리고 용인, 뭐 안성, 세종 이쪽으로 가는데 그쪽은 뭐가 있죠? 반도체 단지가 있는 거죠. SK도 투자한다 하고, 그 다음에 삼성반도체는 이미 들어가 있고, 아랫동네까지 연결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게, IC 주변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사장님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사장님들이. 서초 IC나 뭐 양재 IC 주변에도 과거에는 뭐 강남 지역 개발하기 전에는 뭐 논바닥이고 산이고 별로 좋지 않은 동네였는데, IC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산에서 돈 벌었다, 또는 대구에서 돈 벌었다, 뭐 광주에서 돈 벌었다, 이런 분들은 고속도로 타고 올라와서 강남 쪽에 집을 사죠. 사실 집값은 강남 쪽이 제일 비싼데, 그 직주근접이라고 하는데 직장이 많아서 비싼 거냐? 꼭 그런 건 아닌 게, 강남보다 연봉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마곡이나 판교 같은 데도, 그리고 동탄도 비싸죠. 삼성 때문에. 비싸지만은 강남처럼 비싼 건 아니잖아요. 강남보다 연봉이 많은 동네인데 집값은 또 뭐 강남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거는 전국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적으로 사장님들이 몰려와서 강남에 집 사기를 원합니다. 물론 강남보다 뭐 비할 수는 없지만 25개 지역에 25개 서울 시내 구청 25개 구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지역인데, 한 5, 6년 지나다 보면은 좀 가격 상승 여지가 충분한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제2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랑천 개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도보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망우역 인근이 있죠. 이 망우역은 그 GTX B 노선이잖아요. GTX B 노선은 서울역 업무단지하고 여의도 업무단지로 통하는 그러한 직통 노선인데, 그런 노선도 있고, 그리고 7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이나 숲을 좋아하는데, 이 망우산 인근에 그 중랑 캠핑숲도 있고 망우산도 있고, 이렇게 그 숲세권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보거리에 그 망우역 인근에 그 업무단지들이 있는데, 이쪽에 코스트코도 있고, 코스트코, 홈플러스도 있고, 상당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는 괜찮은 동네다. 한번 저희가 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사이트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부산까지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어요. 일단 재개발 요건을 볼까요? 재개발 요건. 도정법상의 재개발이 가능할까 했을 때, 도정법상 재개발은 노후도가 67%죠. 근데 지금은 이거 90%입니다. 다 썩은 동네. 그리고 과수필지는 그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땅이죠.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땅이 40%가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12%밖에 안 됩니다.
탈락. 그 다음에 접도율은 4m 접도율. 4m 도로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 4m에 접하고 있는 땅이 40%가 안 돼야 되거든요. 40%가 안 돼야 되는데 85%나 접하고 있네요. 그래서 탈락. 호수밀트는 그 헥타당 60호 이상인데 그 조밀하게 있어야 되죠. 네, 52호니까 요것도 탈락. 그러니까 도정법상의 재개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도정법상 재개발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산동네 재개발이죠. 산동네가 아니라면 너무나 호수가 조립해서 그러니까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과수필지가 많아서 오수배관을 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이 있는 동네, 그런 동네들은 지금 재개발 할 건 다 했고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동네는 신속통합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로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재개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그럼 뭐로 개발하냐? 개발할 게 없어요. 유일하게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은 이런 과수필지나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이런 걸 요하지 않습니다. 노후도가 57%죠. 그 모아주택의 노후도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91% 모아주택의 노후도. 그러니까 모아주택은 노후도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빌라를 지을 때 할 때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는 200평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200평이 넘으면 연립주택입니다. 근데 일반 재개발은 그런 빌라가 30년이 경과돼야 노후도 충족으로 보거든요. 근데 모아주택은요 20년만 경과돼도 노후도 충족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많은 동네들이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노후도 50%만 넘으면 그 모아타운 추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57%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91%나 되네요. 그 주택의 유형을 보면은 단독주택 블록이 많네요. 단독주택 블록이 많구나. 사실 빌라나 단독주택이 비등비등하게 있으면 특히 빌라가 더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주인들이 찬성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가령 아파트다 또는 연립주택단지다. 이거는 25평 아니면 32평 이렇게 이제 균일하게 있는 동네는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의지가 이렇게 모아질 수 있어요. 주민의 총의를 모을 수가 쉬운데 빌라가 많고 단독은 좀 적고 이러면 그 단독주택 주인들의 찬성을 얻어내기가 힘든데 이 동네는 그래도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단독주택 주인들이 의기투합하면 동의율은 충분히 충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 주인들하고 공동주택 주인들 숫자로 놓고 본다면 기준 주택수가 482호 이렇게 나오네요. 주거용 주택 상가 빼고 기준 주택이 상가주인들한테는 뭐 상가 주면 되니까 나중에 482호 이렇게 나오네요. 건축 규모를 한번 보면은 뭐 보통 25평형이나 32평형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실 종상향이 되는데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이 종상향. 요거 2종 일반 주거 7층인데 3종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3종으로 바뀔 수 있지만 저는 검토할 때는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냥 2종이다. 2종이다. 2종인데 어쩔 거냐 한번 보면은 조합원 수가 뭐 500명 전후 정도 된다. 그러면 건립세대 수가 저는 2배 정도 이상이 나오면 그 좋은 블록으로 보거든요. 500세대인데 1000세대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일반 분양을 해서 그걸 사업비로 충당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저렴하게 그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모아타운이 한 75개가 지정이 됐다. 75개 블록이.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5, 60%는 사업성이 정말 안 좋다. 가령 조합원 수가 300명인데 어떤 블록에 조합원 수가 300명인데 건립세대 수가 300개.
그러면 일반 분양할 물량이 없잖아요. 강서구에 그 모아타운 관리계획까지 수립된 지역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파트 건립 세대 수가 뭐 2100개다. 아니면 2200개다. 2200개? 근데 조합원 수가 19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임대 아파트 빼면은 일대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죠. 뒤늦게 주민들이 알고 나서 난리 난 거죠. 더군다나 그쪽 지역은 도로하고 큰 도로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망우대로하고 접해 있잖아요. 망우대로하고 접해 있으니까 상당히 여건이 좋은 건데 대로 안쪽에 모아타운으로 지정하는 거는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대로 안쪽에 모아타운을 지정한다. 근데 대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폭이 10m 정도 된다? 10m 정도 된다면 한 개 구역에 500세대가 안 되게 한 490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가령 500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진입로가 12m 폭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모아타운을 보면은 한 50%, 60% 상당수의 모아타운을 보면은 진입도로 여건이 안 좋아요. 근데 무슨 모아타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블럭별로 보면은 노후도가 안 나와서 57%가 안 나와서 뭐 가령 뭐 10년 뒤에나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 블록이 있다든지. 그래서 모아타운도 뭐 5개 구역으로 나뉜다. 그러면 2개 구역 정도는 재척이 된다든지 존치 구역으로 남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 투자할 때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500명의 조합원 수가 있다. 근데 2종으로 분석할 때 25평, 32평 섞어서 할 때 1700세대 정도 나오네요. 제가 느낌적으로 그 종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0세대 육박하게 나오는 상당히 사업성은 괜찮은 동네로 판단이 되네요. 조감도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단지가 들어서네요. 그러니까 중랑구 같은 경우는 그 신내동이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주차난이 특히 심각하고.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없습니다. 대규모 단지가 없는데 이쪽이 주민의 의지가 강하다 하니, 그리고 사업성도 좋다 하니 성공을 시킨다면 중랑구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노도 측면에서 볼 때도 도로 중심으로 블록을 나눈다 할 때도 하나, 둘, 셋, 넷, 5개 블록 정도 나뉠 것 같은데 재척될 만한 지역이 없네요. 물론 대로변은 이제 재척이 될 확률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노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재척될 확률이 다른 블록보다는, 다른 모아타운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그 플랫폼에는 사업수지 분석도 가능한데 개별 사업수지 분석은 이제 매입을 전제로 할 때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토지비나 분양가는 이제 인근지 실거래가 평균에서 집어넣는 건데 이거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비사업 수지표는 비례율 계산해야 되는데 그 비례율 계산하는 수지표는 조만간 탑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등기부를 다 띄고요, 엑셀 정리를 하죠. 토지조서라는 걸 만들어요. 토지조서를 만들어서 그 동의를 거치면서 성향 파악을 하게 되고 매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창립총회 관리계획 수립을 거쳐 창립총회 할 때 그 총회 소집 통지를 하잖아요. 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소집 통지할 때. 그래서 조합원수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지를 계산할 때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또 중요하죠. 입주권 같은 거 산정할 때. 근데 보통 그동안은 수동으로 이거를 뭐 지번을 정리해서 저희 같은 정비업체가 수동으로 지번을 정리해서 수동으로 띄워주는 업체가 있어요. 수동으로 발급하고 엑셀 정리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수동으로 발급하고 엑셀 정리해주는 업체에서 뭐 조그만 지번, 특히 공유 지분 이런 거 한두 개 빠뜨리고, 저희 직원도 실수로 한 개 빠뜨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창립총회나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였는데 그거 다 매물 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해서 오픈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공적장부 구매 신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공적장부를 일괄적으로 출력해서 엑셀 정리까지 해줍니다. 그래도 시간도 절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IT로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합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수 없도록 이렇게 공적장부나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토지용계획 확인원 5대 공적장부를 IT로 일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망우 본동 모아타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중개사 법인들이 그 블로그 광고를 하며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모아타운에 투자를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중개사 법인을 믿고 막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개념 없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척되는 블록도 있고 존치되는 블록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안 가는 블록도 있어요. 주민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 사업이 멈추거나 사업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블록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조심해야 되죠. 모아타운의 경우는 망우분동 같은 경우는 23년 8월 31일이 8월 말이 권리산정 기준일인데, 지금도 매물 팔고 그러던데 23년 8월 30일 이전에 착공 승인을 얻어야 돼요. 신축 빌라 같은 거는 착공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소유자가 다 바뀌어야 돼요. 분양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물건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떤 모아타운이 만약에 조합 설립이 됐다. 조합 설립이 됐는데 조합 설립까지 부장도 안 된 물건, 그런 것들을 건축주한테 샀다. 그러면 현금 청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물권자 물건을 조심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해요. 어떤 분이 6채를 임대사업한다, 또는 8채를 임대사업을 해요.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그걸 팔아야 돼요. 뭐 다물권자한테 입주권을 2개 준다. 8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6세대를 명의를 바꾸든지 팔아야 됩니다.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안 판 물건을 갖다가 건축주한테 직접 사게 되면은 그것도 독자적인 입주권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조금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상으로 망우 본동의 그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